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45거래일 만에 순매도했던 외국인 이렇게 계속 팔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컴백을 해줬지요. 때문에 코스피도 2030선, 21선까지 밀렸다가 정확하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지난주 금요일 반등을 줬습니다. 때문에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산뜻한 출발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문제는 외국인이요. 코스피만 샀던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같이 매수해줬으며 기관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사실상 7거래일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코스피를 흔들릴 때 계속 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슬슬 기관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흔들릴 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해법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할까요? 네,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참 다행이었던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를 내렸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외국인들의 시간 외 매수, 나쁜 버릇 그대로라고 하셨네요. 최승 차장님께서 벌써 7거래일 연속 시간 외에서 많이 좀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정영훈 팀장님은 돌아온 외국인의 순매수,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사주면서 좋아졌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대만 지지 등으로 인해서 우리 반사익이 기대가 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이 강세를 띄었던 날입니다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주가 다시 150만 원을 회복했던 날 IT 부품주도 같이 올랐었죠 라고 상기시켜 주셨고요. 안상현 팀장님도 외국인 기관 공이 같이 코스닥을 샀던 날입니다. IT, 반도체, 코스닥 얘기 좀 나왔었고요. 외국인 키워드도 많이 보이네요. 자, 이어서 오늘장 변수 들어있는 프리뷰 보시죠. 최승 차장님은 8월 말부터 시작된 주식형 펀드에서 총 매도 금액이 6조에 달하고 있다. 이제 슬슬 펀드 환매도 끝물이 될 때가 됐는데 기관이 어떤 수급에서 변화를 줄지가 주목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제조업 지표가 참 좋게 나왔는데 아마 펀더멘털 글로벌 어떤 경기 회복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상향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보자 라시면서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을 콕 집어주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IT 부품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니 아마 쭉 지금 이상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곧 닥칠 텐데 외국인 기관 그래도 계속 코스닥을 계속 매수를 해줄지 이것도 관찰 대상이다라는 의견 남기셨네요. 네, 오늘 특별히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나쁜 버릇이 들었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오늘장 변수도 같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장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속 나쁜 버릇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사로 나온 걸로 봐서는 트래킹 에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유럽계 어떤 패시브 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중 평균 매수가하고 종가 간의 차이가 이제 작을수록 펀드 매니저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유로화 하락에 의해서 유럽계 자금들이 일부 장중에 빠져나갔다가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순매수 스탠스를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예상은 지금 주식형 펀드 쪽에서 기관 매도 한 6조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 변화를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 지금 매도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다시 한번 재매수로 주가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 조정 시에 재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 어느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에는 지금 2050선에서 계속 좀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60선 정도 되면은 한번 대세 상승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만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 2020에서 30포인트 정도 사이 계속해서 좀 위아래로 좀 움직일 것으로 당분간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시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라는 얘기보다는 IT 부품 쪽, 스마트폰 부품 쪽 같은 실적이 양호하면서 낙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자동차 쪽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환율은 계속 빠지는데 자동차 쪽에 이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거의 전 세계 탑3 정도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외국인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소재 섹터 쪽 매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재 섹터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매수를 확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예전 같지 않지만 IT, 자동차, 부품주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특별히 소재 업종도 매수해보자. 시장은 아마 한 이 정도 라인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얘기해 주셔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것이 관심입니다. 환율 부담 또 3분기 기업들의 대형주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세도 확연히 좀 예전과는 달리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 중소형주 보자 하는 의견하고요. 코스피가 조정받으니까 코스피 종목 더 사자라는 의견이 조금 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 주시겠어요?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 장세도 이 코스피 초대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정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11월 말 또는 늦으면 12월 말 정도에 이번 우리 시장의 조정이 끝이 나고 나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현재는 일단 큰 그림에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11월 달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첫 번째 지표를 보여드리면은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빨간색에 나와 있는 이 끝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과거의 선례를 보면 11년 1월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하락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12년 1월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서프라이즈 하락 이후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경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경기 서프라이즈가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지수는 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적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조선주 관련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인데요. 그리고 글로벌 물류와 전반적인 소재 산업재들의 선행력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BDI 지수가 10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9월 달 BDI 지수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이 속에서 조선주들이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쌍봉의 형태를 띠고 나서 10월 달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BDI 그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등의 종목들이 10월 중순까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트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지표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면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되거든. 같이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된 거죠. 여튼 끝단에서 10월 말부터 살짝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조적으로 이 조정이 완료되어서 계속 갈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BDI 지수가 1700에서 1800 라인에서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하락한다면 조선주나 기타 소재 산업재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현재는 조그만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적인 반등은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전주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전주 우리나라 국내 산업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물론 100포인트를 하회하는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상승 기조에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두 개의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모두 다 일단 조정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시장에 조금의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4분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실적이 분기별로 보면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실적이 좋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4분기는 전체적으로 3분기와 2분기 일부 연내에서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다음 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는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는데요. 일단 10월 제조업 BSI 지수가 81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제조업 BSI가 급격히 올라가고요. 소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 민간 소비 또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살아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분명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차후에도 역시 큰 그림상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 지수 등에 의해서 장이 순간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은요 분명히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7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그림 속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1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는 뱅가드 펀드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7, 8, 9, 14개월 정도 추정치가요. 미국계 자금만 약 9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1월에서 6월까지 뱅가드 물량 9조 3천억 나갔고요. 지금 9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로벌 신흥국 투자 펀드 규모 내에서 한국 비중이 아직 5%도 안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6%를 상회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그래서 충분히 10조 이상의 자금 여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바로 집행될 금액은 저는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10조라는 금액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계 자금 아주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영국계 자금은 9월달 많이 들어왔지만 10월달 주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룩셈부르크라든지 중동 그리고 중국계 자금들도 지금 유입은 되고 있지만 소폭인 상황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이번 시장의 리더는요. 역시 미국계 자금의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고 이 자금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그럼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고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는요, 이 퍼밴드와 PBR 밴드, 즉 자산 측 적정 가치와 그리고 이익 측면의 적정 가치의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절대 고평가가 많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인 상황도 아니거든요. 특정 수준의 평가에서 글로벌 매크로 인덱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튼 아직도요. 대형주 지금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그림을 보시면 대형주인 이 빨간색 부분이 아직도 코스닥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도 아직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조정이 11월달 들어온다면 추가 매수 신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실적 시즌에 막바지라는 거죠. 막바지이기 때문에 실적 이 좋은 종목 위주로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은요. 철저히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모아가는 그리고 전부 종목 수가 많다면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이번 주 역시 좀 조심해야 될 장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큰 장이 설 것을 대비해서 대형주를 조금 모아갔으면 하는 전략 주셨고요. BDI 지수가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아직은 아닌데 조선주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오늘 개장 5분여 남았는데요. 지금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지팀으로 가서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전주 수급 특징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리된 표 보고 지난주 수급 특징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한번 슬쩍 팔았다가 다시 금요일 날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었는데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역시 가장 많이 담아간 종목은 하루 만에 150만 원을 다시 금요일장에서 회복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밖에도 SK 하이닉스를 대만 지진 반사익 분석이 나왔었는데 또 4% 급등했었는데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 함께 샀고요. 이 밖에 방어주 가운데 SK텔레콤 또 호실적 발표됐는데 두 번째로 많이 담았으며 호텔신라 최근에 계속 베스트5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을 하이닉스와 같이 샀네요. 기관은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현대로템이라는 신규 종목 많이 이제 물량을 조금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지난주 전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차 3인방을 모두 판대 반해서 기관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NC소프트를 또 기관은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철강주도 1, 2주 동시에 갖고 가고 있네요.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고 계십니다. 외국인은 성화이텍을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2주 연속 큰 폭의 상승했는데 외국인 덕이죠. KG 이니시스도 이제 전고점 신고가 경신 임박입니다. 외국인 종목이고요. 인터파크 세 번째로 담았고 시즌 금요일 날만 4% 급등했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공이 컸네요. 루멘스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코스닥에서도 신규주에 큰 관심 보여주고 있네요. 내추럴 엔도텍 가장 많이 지난주에 산 것으로 집계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파트론과 KG 바텍 과 같은 낙폭이 제법 컸던 종목을 지난주 2위, 3위로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두 종목의 주간 수익률은 15% 안팎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트럭터미널 그리고 서울반도체 기관이 매수했네요. 네, 박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업계 최고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시장 지배력 유지라든지 발빠른 광대역 서비스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부분의 펀더멘털 개선과 연말 배당 등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지율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한 수익에 미칠 변수들이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파수 경매 이후에 통신 서비스 3사는 LTA와 광대역 LTE를 모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입자들이 사업자를 이동해야 될 이유가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확보된 가입자에서 LTE 전환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SK텔레콤은 스마트폰용 사용률이 66%에 반해서 LTE 가입률이 45.2%라는 것은 LTE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이 최소한 56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고객들은 단말기 교체 주기가 되면 우선 LTE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LTA와 광대역 LTE가 가입을 유도할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LTE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입자당 월 매출액 상승을 의미하고요. 마케팅의 안정이 또 비용 통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은 순이익 사상 최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배당이 매력적인데요. 여전히 현주가의 배당 수익률은 기말 3.6%, 연간 4%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23만 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업종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10월 24일 제외하면 기관들이 7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3분기 실적 어떤 시장 기대치는 부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장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인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내 AS 매출 감소 및 AS 수익성 하락 그리고 모듈 매출 증가로 인한 믹스 하락 그리고 신흥시장 환율 익스포저 확대로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AS 매출 정체를 해외 AS 매출 증가로 상쇄하고 있고요. AS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모듈 매출 증가는 완성차 생산에서 연동되고 있고 핵심 부품 매출은 2013년 말 현대 기아차의 신차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성장이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활발하게 출시되면서 현대 모비스의 친환경 부품 매출에서 급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모비스의 신흥시장 공장은 중장기적으로 현지화율을 높여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향후 2년간 완성차 글로벌 판매 증가 및 신차에 대한 핵심 부품 납품에 이어서 연간 10% 이상의 영업
영업이익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단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는 주가 행보로 밸류에이션 수준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크게 없다는 상황입니다. 함께 부진했던 대형 부품사들도 오랜 부진을 딛고 동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29만 5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2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9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텐센트가 10월 29일 블레이드 앤 소울 정식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9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중국 BNS의 서버 대수가 15대였는데요. 서버 접속 대기열 과다로 시작한 지 2일 만에 5개가 추가되면서 20대 운영 중입니다. 현지 테스트를 기다리는 이용자 규모가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을 상회하는 것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길드워2도 2014년 초 출시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4년 초에 정식 서비스가 길드워2 현재 매출액이 414억 원 그리고 NC소프트가 인식하는 로열티 매출액이 16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와일드스타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2014년 1분기 북미 유럽 출시 예정으로 패키지 가격 개당 $60 그리고 월정액 $15 과금 체계를 발표했고요. 또한 이제 100만 장 판매 시에는 연매출액이 600억 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BNS와 길드워2의 글로벌 론칭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출시가 마무리되면 어떤 BNS는 북미와 유럽으로 그리고 길드워2는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글로벌 출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떤 길드워2의 확장팩 출시가 마지막으로 어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미 1년 정도 서비스가 되었고요. 2014년에는 확장팩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성공한 게임의 경우에는 70%가 확장 패키지를 다시 구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탑 라인 증가에서 상당한 기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만 5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3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7일 혹은 9일 연속 순매수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NC소프트 좋게 보셨고요. 연말에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SKT도 오늘 눌림목 가격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전략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던 모양인데요. 우리장 지난주 금요일장 생각나세요? 네, 외국인들 바로 직전에 45거래일 만에 매도를 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 11월 첫 거래일 그나마 하루 만에 매수 컴백해주면서 반등을 좀 줬었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뭘 사나 보니까 역시 물론 대만 지진에 따른 반사익 재료도 있었지만 IT였다라는 결론이 났는데요.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실적도 하이닉스 실적도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IT 부품주 위주로 이제 봐야 된다. 자동차 부품까지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오히려 내년장을 감안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게는 대형주가 좋다는 뜻이고 짧게는 중소형주를 보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투자 해법 오늘 2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출발 진취와이드 2부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개장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스튜디오에는요. 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은 휴장이고요. 우리 장은 코스피는 파란불로 출발하네요. 네, 코스피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2035포인트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3.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일단 21선에 대한 매매 공방이 한 2주 가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 다만 이제 워낙에 이제 21선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21선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간 조정이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붕괴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대부분 종목군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LG화학도 약세를 띠고 있는데 좀 금융주의 하락세 좀 강한 것 같네요. 신한지주가 2.3%, KB금융이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들의 하락폭이 좀 키워지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면서 아침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LG전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약간은 소폭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535포인트를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는 54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121선이 내려오면서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0선 모두 2편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코스닥 차트가 딱 끼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곧 방향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역시 하방보다는 상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뭐 지난주도 보시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뛰었다는 부분들, 대형주들보다는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의 매력도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 보신다면 대부분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셀티로는 소폭 약세를 띠고 있지만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G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등은 강세를 띠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반대입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아래쪽에서 출발하면서 21선에 또 걸쳤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0.3% 정도 오르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날 대체 휴일을 맞아 휴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죠.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가서 얘기 들어볼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글로벌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또 주 후반의 고용지표, 또 더 지나선 사실 중국의 3중전에, 그 전에 22 통화정책회의까지. 이번 주 이런 다양한 일정 속에서 1,060원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30선이 상승한 1,06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겠습니다만, 뉴욕 증시 경우는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위험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흐름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가와 달러화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업 지표 호조에 따른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당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조업 지표 자체는 미 연방정부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만, 제조업 지표 내의 세부 항목 중에 하나인 제조업 고용지수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제조업 지표의 호조가 고용시장의 호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기 이전부터 미 경제 지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지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과 테이퍼링의 연계를 지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지표들로 서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제조업 지표는 기존의 긍정적인 지표들의 그룹에 속해 있는 지표이고요. 이 때문에 기존의 부정적인 지표들이 호조로 반전되어서 미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야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보다 의미 있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개입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라든지, 또 여전히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IMF의 지적 등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달러원의 상승을 제한하는 대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또 이에 대한 대내적인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당국이 아직은 1,060원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060원 초반대에서의 좁은 범위에서의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주요 변수로는 5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날은 금리 인하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로달러 흐름이 최근에는 달러원에 미치는 상관성이 약해졌습니다만 제한적이나마 유로달러 흐름에 따른 글로벌 달러 동향이 나머지 통화상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일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와 또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1060원 초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 봐야 될 일정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있다라는 인상 받았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1060원대 초반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주간 전망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역시 한 3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급반등하고 있는데 아마 박 대통령이요, 남북 정상회담 용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발언하고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테마가 형성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꽤나 빠졌었죠. 한진해운에 대한 그 대한항공의 긴급 자금 지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운주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것이 소위 불똥이 튀면서 좀 급락했었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금융 어닝 쇼크 소식인데요. 물론 이제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각 앞두고 부실 정리 많이 털어내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금융의 이 실적 쇼크를 계기로 은행주들이 전부 다 21선을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점 오늘 조금 눈여겨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파트론입니다. 아주 단기 목표가를 이미 달성하신 분도 앞서 일부에 나오셨었는데 파트론이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이 5일 연속 샀었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돌발 종목을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려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상선 비롯해서 남북 경협 테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영솔루텍, 이화전기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대부분의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난 2일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인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본인은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좀 기사화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대북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을 좀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이 다만 우리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회담 자체를 위한, 보여주기를 위한 회담이라든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회담은 좀 지양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진정성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오늘 전체적인 대북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상선이 사실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000원대의 어떤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만약에 5일선 가격대가 14,370원, 400원대인데 이 부분이 좀 지지돼서 끝나면 소폭의 어떤 되돌림 현상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많이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나, 그러나 15,000원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5,000원 가격대가 좀 돌파가 돼야 현대상선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가격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15,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신규로 좀 사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15,000원 이후에 15,000원 이상에서 지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좀 참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금융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우리금융이 유독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이 일단 악화가 됐고요. 이 대기업의 추가 충당금이 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악화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1,755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864억,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소폭이 아니라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일부 대기업 추가 충당금 전입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혔고 현재 XTX그룹, 쌍용건설, 동양그룹 우리나라 최근에 그룹 사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던 대부분의 사태들에 우리금융지주가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리금융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한 43%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어느 정도 좀 지연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 이 부분이 이익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연말 이 감독 기준의 어떤 NPL 비율 충족을 위한 충당금 전입 규모가 4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도 결국에는 이 NPL이라고 하는 부실채권의 이 비율 충족을 위한 충당금 전입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금융의 4분기 실적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 감독 기준 지주 NPL 비율이 2.4% 수준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우리금융의 4분기 정리채권 예상 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지만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연체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후에 환입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좀 반영된 이후에 좀 환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고 났을 때는 이익 개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 계열인 이 우리투자증권의 성공적인 매각 이 부분 이후에 현금 유입이라든지 배당의 유입 이런 부분도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차트를 좀 봤을 때는 만약에 12,000원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대는 좀 사봐도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금융회사들 특히나 금융지주회사들 은행과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대 메이저 4대 메이저 금융지주회사들은 최근에 굉장히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도 어느 정도는 좀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금융 12,000원대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을 형성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반등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좀 깊게 나왔었고 16,000원대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가격적인 매력대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인식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파트론이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폭을 깊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15,000원대 그러니까 16,000원대가 깨진 이후에는 파트론 좀 사봐도 되겠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일단 보조지표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2만원대까지는 좀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들이 사이클이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트론도 2만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철도와 가스 테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스, 철도 대부분이 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안 이 부분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데 역시나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시나리오가 좀 완성되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철도 가스 테마이기 때문에 시간을 분명히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파급 효과가 좀 크겠지만 당장에 좀 이루어지기는 힘든 테마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철도 테마 스튜디오로 가서 또 분석을 한 번 더 중복해서 더블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0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방한한다고 하셔서요. 유라시아 철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오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테마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가격대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유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스모그 테마 요것도 이제 우려 때문에 다시 좀 형성이 됐고요. JS전선이 급락했습니다. 한수원이 우리가 이제 이달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한번 걸겠다. 그게 1,200억대 규모라고 해요.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우려했던 만큼 실적이 3분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이상 4가지 종목군 먼저 철도 테마부터 살펴보죠. 네, 철도 테마주 지난주에도 잠깐 조금 언급을 살짝 하면서 마감을 했었었는데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뭐 대우 AR 같은 경우도 뭐 한 여름 대비 2,000원대에서 3,500원대, 대야TI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 1,400원대, 1,500원대에서 1,800원대, 뭐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올라오면서 일단 테마주 성격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치고 나가는 종목은 솔직히 대우 AR 하나하고 뭐 대야TI 하나 빼고는 많진 않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정부가 국회 쪽에서 좀 지지부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버리자. 다음 좀 후발로 밀어보자 얘기가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뭐 철도 관련된 거. 유라시아 관련 철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뭐 최근에 상장된 현대로템 빼고는 없겠죠. 뭐 물론 현대로템에 부품을 공급하는 몇몇 업체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수혜가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항상 뭐 러시아 방문할 때마다 가스관 혹은 뭐 남북 관련된 철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 불가능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조금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 좀 늦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월달 혹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그런 거 비슷한 걸로 또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경협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경협주들을 뭐 지금 그 개성공단 아직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북한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뉴스 나오지만 또 다음날 혹은 며칠 있다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이상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 높아질 수 있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보신다라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뉴스가 끝나고 나면 주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못 낸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테마로 불고 있는 게 이제 마스크 관련된 거. 예전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황사 그러면 봄에만 조금 일시적으로 테마가 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봄보다는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좀 더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스모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주말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요일, 토요일 날씨 보면 상당히 뿌연 그런 모습을 띄었었죠.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날라오면서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닉스하고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웰크론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그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크게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일시적인 단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약간은 이제 영향은 있지만 뭐
엄청나게 그런 소비를 촉진시킬 만한 요인은 좀 적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마스크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웰크론의 뭐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JS전선이 지금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 최소 1,000억 원대 소송에 맞물릴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좀 안 좋은 걸로 연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다. 뭐 이번에 얘기하는 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가장 최우선에 걸려있는 회사가 또 JS전선이기 때문에 조금 악재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의 하락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주가의 하락이 어떤 이런 악재로 악재가 나왔으니까 다른 종목군 예전에 보시면 악재가 나오고 나면 바닥을 찍었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국제 사업에 조금 계속 후발주자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자.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현대 미프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나 정상적인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좀 좋아졌다가 어떨 때 좀 나빠졌다가 이런 부분 이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약간은 버티고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만약에 조선 업황, 그러니까 조선 그 배 만드는 성과율이라든지 이런 그 수주율이 증가를 한다라면 현대 미프조선이 우선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우리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들을 좀 챙겨봤으면 해요. 특별히 금요일날 급등락했었던 종목들 오늘까지 연장선에서 흐름을 조금 이어서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4% 이상 급락했었던 종목이 시총 상위주 가운데 셀트리온이 있었고 메디포스트가 있었는데 오늘 더 밀리고 있고요. 시제는 오히려 4% 급등했는데 오히려 잘 가는 종목은 더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SCT는 유중 우려를 이제 딛고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재차 꺾이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투어도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까지 전망이 안 좋게 나온 모양입니다. 오늘 좀 3% 이상 큰 폭으로 내리네요. EM코리아라는 종목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상승 재료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 쪽으로 가서 들어보죠. 김근호 과장님.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주체는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 이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좀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더 하락을 한다면 일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외국인이 금요일에 좀 매도를 했던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역시나 무엇인가 좀 있지 않을까. 문제는 아니더라도 일단 회사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의 어떤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요일은 거의 40만 주 육박하는 외국인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목요일날도 한 16만 주 가까운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틀간 합쳐서 거의 60만 주에 가까운 56만 주 정도 되는 수준인데 굉장히 좀 많은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거를 누가 좀 받았냐? 결국에는 개인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반등을 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해 보이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전거래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갭을 좀 메우기 위해서 8,600원 이후에 5일선은 뭐 8,7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온다면 포스코 ICT도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유상증자의 이유가 이 중국 쪽에서의 LED 법인에 대한 투자 이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곳에 좀 쓰겠다, 좀 늘리는데, 회사를 좀 확장시키는데 좀 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 내역을 좀 밝혔는데, 뭐 일단은 한 13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 계획을 좀 밝혔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뭐 거의 100만 주 가까운 매도세를 시연을 했는데, 금요일은 한 47만 주 가까운 재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날이 포스코 ICT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주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시젠이 사업 구조상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시젠과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젠 같은 회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속단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의 종목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동반 매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젠 역시도 최근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분명히 그런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닥의 어떤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금요일날 또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 마이너스 한 5%, 4%대 후반에, 중후반대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좀 나온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매물들이 좀 나왔고요. 기관의 한 이틀 정도의 어떤 매물, 이 부분이 메디포스트의 어떤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매도한 물량들을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받아가는데, 그 전거래,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음봉이 하나 정도 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7만 원이 좀 깨진다면은 충분히 좀 들어갈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68,500원 정도 오면 좀 사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주가가 견고하게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부침성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좀 잘 버텼던 종목이고, 굉장히 좀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EM코리아 같은 경우 공작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공작기계 핵심 부품과 뭐 방산 부품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 매출액은 밸러스트 수처리 시스템과 터널 굴착 장비로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70%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 역시도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 기대감을 올해 지금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EM코리아 역시도 좀 사볼 만한 자리는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도 충분히
2.5일선 근처인 9,400원대에서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9,400원대에 사신 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눌렸을 때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은 9,000원대 좀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9,000원이 좀 깨지면 좋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좀 9,000원이 깨질 하향 돌파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9,000원대 초반 가격대에서는 살 수만 있다면 EM코리아도 좀 사서 넘기는, 좀 중기적 이상으로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여행주들이 많이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그렇게 좋은 어떤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박스권에 좀 갇혀서 매매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하나투어가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7만 원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음봉이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늘은 또 음봉이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봤더니 일단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들을 증권사 쪽에서 좀 제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프리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한 10억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또 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행주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여행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원전 이슈가 또 재부각이 되면서 일본 지역의 어떤 예약률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세부 지역의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여행 역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심리적인 위축에 의해서 좀 줄어들지 않나, 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66,000원대, 6,5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은 좀 모색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항대가 한 7만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7만원 가격대가 좀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신규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2,000원대, 6만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금융주 그리고 화학주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요. 조금 더 몇몇 특징주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KT, 이석채 회장 사의 표명했죠. 실적도 안 좋았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EP가 급락하는데 실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대 산업도 3분기 실적 어닝 쇼크였죠. 동아 엘텍은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빠르게 분석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는 이석채 회장이 사임을 했죠. 내부 분열이 계속 있었어요, 연초부터. 그래서 연초에는 기조 연설, 창립 선언을 할 때, 자기를 믿고 따라와라,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었는데, 결국엔 낙마를 했죠. 배임 횡령에 대한 우려감, 또 KT 실적에 대한 우려감, 특히 KT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게, 이석채 회장이 연임을 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최하, 배당금, 주당 2,000원 이상의 배당을 하겠다라는 공언을 했는데, 이게 좀 수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 정책을 믿고, 투자한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제일 안 좋죠. 특히 LG U+의 성방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주가 하락은 아주 크진 않을 거예요. 실적 자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 좀 힘들다. 그리고 계속 3위 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EP는 이제 기아차의 조업일수 감소, 현대차 기아차의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4분기서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부품주들은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오늘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 6,450원이나 6,400원 정도만 잘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다만 반등의 강도는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위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경기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어저께 뉴스 나온 게
만약에 취득세 인하를 하게 되면은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다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 된다라면은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건설주는 건설 경기가 회복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럼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아할때 끝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3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상대 기업, SF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퍼가 21배 혹은 20배 정도 되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배가 안 된다는 거죠. 8배, 9배 이 정도 된다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하락 추세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 7,600원 정도 혹은 7,7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짬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7월달 혹은 8월달부터 강하게 반등을 보였던 것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들이 힘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띈다라면은 이번 주도 좀 지수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시려면은 주가 지수를 보려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을 주 초반에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540이 보인다.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도 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보신다면은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반등을 보였고 또 전기전자 업종군들 중에서도 약간 부품업체들이 좀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심리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약간 몰리고 있고 그러한 심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특히 전기전자 부품업체, IT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반등 체크하고 IT 부품주 위주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오늘 장 조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우상향으로 계속 가지는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유창희 대표님하고 동의합니다. 무조건 전기전자 업종이 최대 관심 업종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조한 상승 흐름 이후에 잘 버티고 있고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IT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스닥 쪽에는 IT 부품 업체들을 좀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IT 업종, 특별히 부품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인 전망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스탁 유창희 전문가님 그리고 멀리 메리츠증권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출발 상황, 특징주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팝니다. 기관도 같이 팔고요. 이런 쌍끌이 매도 수급은 코스닥까지 보입니다. 코스닥도 꽤 괜찮게 출발했었는데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8월 이후에 지지선이 됐던 21선을 오늘 처음 이탈하는 날입니다. 선물시장 동향 파악 필요할 것 같네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주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외국인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쪽에서 지금 이 시각에 벌써 1,500계약 이상 매도, EP가 빠지네요, 아침에. 네, 맞습니다. 일단
조금 급하게 빠진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관계 쪽에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시장을 선도했었던 지난주의 모습 대비해서 개인들의 포지션들은 그렇게 급속한 모습들은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매도 우위 쪽이 계속 출발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2,000억대, 2,100억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2,100억대의 매도 우위 부분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고점을 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단 전제 조건상은 현 선물의 동반 매도가 출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좀 찾아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기술적 분당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계속 되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특징이겠고요. 해외 증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빠졌다. 순간적인 고점, 시가 부분의 출발 이후에 저점 부분까지 거의 현재 부분에서는 거의 2포인트 정도 거의 빠지는 모습인데요.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창구 쪽은 총 누적적으로 금융투자와 투신을 비롯한 기관계 쪽의 총 누적의 선물 매도 포지션은 1조 2천억 정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점으로 해외 증시 쪽에서 계속 긍정의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방 쪽에 베팅을 하긴 했었지만 우상향을 가져갔고, 자신들의 평균 단가 부근에서 회귀하는 모습 쪽에 나왔을 땐 인위적으로 주가 자체를 좀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가 또다시 한번 주세 밑에 정확하게 걸려들었는데요. 저는 역발상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는 아니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가에서 매수 잡을 준비를 하고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창구 쪽에 지금 3천억대의 매수세로 인한 외국인들 포지션이 2천억대로 매도 우위 쪽이 좀 보일 뿐이지, 이 부분이 시장을 완벽하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방 쪽으로 베팅을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시장이 급속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은 콜옵션 쪽의 추이 쪽에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포지션을 보면 이들은 외국인 포지션이 지난 수요일 이후부터 양 매수 포지션에서 양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가두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결과론적으로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 엄한 이상한 만기 결제 지수가 뜰 수 있는 위치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아주 중요한 전략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러 가는 긴 추세를 하나 따라가실 준비를 곧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위적으로 너무 급속히 밀리는 포지션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콜옵션 쪽의 개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위쪽으로 붙어주는 것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풋옵션 쪽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거래가 한산하다라는 거 보실 겁니다. 그만큼 풋옵션 시장의 포지션은 지금 구축될 만큼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어찌 보면 메이저들 입장에서 만기주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도 좋겠는데, 이건 주 후반부에 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포를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보면 베이스 영향력도 분명히 있지만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출발이 좀 되어 있고, 베이시스가 이제는 제가 계속 2점대에서 대롱대롱 놀면 그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시장이 꺼지면 퉁퉁하고 너무 가볍게 밑으로 꺼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치로 건강하게 오기 위한 작업이다,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자, 연결 선물 지수 쪽으로 문제 놓고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해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수를 노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매수 자리는 좀 위험 구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호등에서 보면 어제 전일 금요일날 종가에서 그리고 빨간 등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확장을 지었고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겠죠. 그렇다면 267.5 초반부에 대해서는 중초반부는 지금 매수 포지션을 공격으로 공포를 잡는 데 대해서 부담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는 버리고 신호등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자리, 옆으로 횡보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정확하게 10시 반이 조금 넘은 한 36분경쯤부터
추세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외국인들의 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금융투자나 투신 대부분의 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그림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 수급 자체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해석법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연속성 매도 강도만 보시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자, 황금 라인은 267.4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탈 쪽으로 나와 있다가 올라타는 모습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올라탄 부분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해 쪽이 출발되고 난 뒤에 그쪽 부분에서 안착 시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공포의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 전략 주셨습니다. 공포스럽지만 저가 매수 준비하라 하시면서 황금 라인으로 267.40 주셨고요. 매수할 만한 시간대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출발하고 난 다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선물시장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 변심을 했네요. 코스피는 2020선까지 쳐졌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8월 이후 강력한 지지라인이 됐었던 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확실하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느 정도 만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큽니다. 코스닥도 잘 출발했다가 같이 좀 꺾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 금융 실적이 안 좋아서 금융주가 많이 부진합니다. 현대미포는 조선주의 어떤 실적 부진 분위기를 만드는 듯 했었는데 오히려 현대미포 주가도 반등하면서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출발진 시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